상담과 관련하여는 전이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이저항은 다양한 저항 중의 하나로서 전이가 저항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에게 압도하여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를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에게 압도되는 전이, 대표적으로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가 있는데, 부정적 전이는 대상을 너무 미워하는 경우를 말하고, 긍정적 전이는 대상을 너무 사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감정에 압도되면 대상에 대한 생각에 치우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분석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벌어질 때 그 전이가 결국 저항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이저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담에서도 보면 초반에 괜히 치료자를 불신하고 의심하고 뭔가 모르게 상담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나와 너에 대한 에너지 분배가 어떠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다 보니 자기에 대한 에너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격이죠. 예를 들어서 꼭 상담이 아니라도 우리가 맹수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압도돼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제대로 돌이켜보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에 대한 에너지가 너무 과도해서 자기에 대한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있거나 맹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결국은 이 나와 너에 대한 에너지 분배에서 상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알수록 그 에너지를 자기에게로 좀 더 잘 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변화주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 부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형체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인 행위를 전이저항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고 심지어 모세, 엘리야 같은 과거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함께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연출되자 베드로는 그 장면에 완벽하게 압도되었죠. 긍정적인 전이가 한껏 차오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위하여 터전을 잡고 살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환상이 사라지고 예수께서는 이제 다시 내려가자.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러서 영광스러운 부분에 만끽을 하며 계속 그렇게 지내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태도를 일종의 저항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 저항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가까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격이 되는 겁니다. 전이저항의 대상을 향하여서 어떤 압도된 감정을 갖는 것이 초반에 나타났는데 그 압도된 감정이 연해져서 좀 더 현실적인 그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섰다고 합시다. 그런데 스스로 저항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가 그런 압도된 대상인 것처럼 자꾸 미워하는 경향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현실 감각이 온 자기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돌이켜보면 어떤 대상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전이저항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전이저항을 일으키는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 꼭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부풀려져서 어떤 아우라처럼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현실성을 키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 아우라의 여파로 내가 더 포장이 되면 나한테 유리하겠는데? 라고 그 아우라를 붙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추켜 세우면서 나에게 아우라가 있다라고 말해주면 처음에는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은근히 그 아우라를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 아우라가 서서히 없어지는, 벗겨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은근히 그런 현상들을 잘 못 보게 해서 여전히 아우라의 여파가 좀 남아있을 분위기로 적당히 포장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나에게 아우라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아우라를 걷어내고 너와 내가 별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명백한 부분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상황에 압도되어서 전이저항적인 느낌을 갖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아우라가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남들에게 전이저항을 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상황 모두에서 상황을 분별하고 타인과 자신에 대한 에너지를 균등히 분산시키고 전이저항을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노력을 할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나름의 아우라의 거품에 둘러싸여서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여기서 초막새 찍고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보다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1년 우리의 여러 경험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아우라가 부풀어지는 과정을 만나기도 할 텐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늘 가야 할 냉정한 현실에 얼마나 빨리 발을 디디고 또다시 출발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상담 치료 중에는 이야기 치료라고 있는데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치료입니다. 인터넷에서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검색하고 살펴보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담의 기법 안에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명확한 차이점을 잘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기존의 상담에서 내담자 상담자 관계의 다소간 상하관계적인 구도를 좀 더 평이한 관계로 만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내담자가 자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치료자와 함께 새로 구성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치료의 전형적인 특성은 잘 모르겠고, 이야기라는 표현, 내레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스토리라고 해도 되고, 그 표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치료 안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야기가 치료다. 어떤 상황을 묘사하며 차분하게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그 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 치료에서 이야기를 중시하는 첫 번째 요소는 고백 자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파편화된 분산된 묘사 하나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스토리 라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담자들은 이야기에 파편들만 던져놓고 그 이야기를 치료자가 종합하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치료자는 내담자 스스로가 본인이 이야기한 그 파편된 이야기들을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묘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치료에 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결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나와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치료자들도 실제로 잘 안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한 겁니다. 단순히 이야기의 분량 부분이 아니라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완결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도 워낙 시즌제가 있고 회차마다 나름의 마무리가 있고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정말로 이야기가 삼천포 마냥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꿈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깨기 전까지는 내용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거든요. 마무리가 안 돼요. 잠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꿈을 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초, from beginning, 지종, to end, from beginning to end. 시작부터 끝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묘사하는 표현을 정리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이 돼야 결론이 나기도 하고요. 그 결론이 그 다음 시작을 출발시킵니다.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레이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 윤석열 탄핵 재판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탄핵의 여러 자초지종을 우리가 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많은 내용을 다 접하면서도 양측의 의견이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첨예하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선고를 내려야만이 이 문제에 어느 정도의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의견이 나눠지고 희비가 교차되겠죠. 아마 그것으로 완결되기는 어려울 테고 하나의 종지부가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어려운 시작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한눈에 자초지종을 쫙 펼쳐서 내레이션으로 묘사하여 보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그 결론으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 우리의 삶에서 무수하게 반복되어야 할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현실에 충실하지만 희망을 지니고 살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에 관련하여서는 인지 왜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지, 커그니션의 정의는 입력과 출력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 다시 말하면 중간 과정이란 뜻이죠. 주로는 생각을 말하는데 거기에 감정과 의미, 기억 등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지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누군가 꽃을 본다고 합시다. 꽃을 보는 것이 입력입니다. 결과적으로 출력에 가까이 가서 그 꽃의 냄새를 맡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꽃을 보는 것과 가까이 가는 것 사이에는 어떤 중간 과정의 인지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꽃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꽃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지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행동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다른 인지로 부정적인 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꽃을 보는 입력이 있었는데 출력은 전혀 다른 꽃을 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어떠한 인지가 작용했을까요? 그는 최근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과 함께 연결된 꽃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을 갔는데 거기서 꽃을 본 기억이 나거나 또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했는데 거절된 경험이 기억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떠오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인지를 정리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꽃을 본 것을 무시하고 태연히 다른 행동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멈칫하고 꽃을 피하냐는 것이죠. 다른 인지들이 조금 더 작용했을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는 그런 부정적인 꽃에 대한 인지 때문에 꽃을 꺾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욕구를 부정하거나 스스로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반대되는 행동이 되는 피하는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인지 과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이야기한 두 가지 인지를 합쳐서 또 다른 인지의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은 꽃을 보는 게 마찬가지고 출력은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앞서서 설명한 인지 중에 부정적 인지가 더 많았어요. 최근에 부정적인 경험과 함께 연결된 꽃의 기억이 우선 작용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꽃을 꺾어버리고 싶은 욕구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새로운 인지가 그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꽃을 피하기보다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게 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발휘된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인지가 작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꽃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나 꽃을 꺾어버리고 싶은 욕구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의 그래서에 부응하는 앞뒤의 흐름이 당연한 듯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데 세 번째는 그래도 의지를 발휘하거나 다른 결정을 통해서 기존의 흐름을 변경시키는 개선과 치료의 요소를 부여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인지 왜곡, Cognitive Distortion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인지의 흐름이 좀 과도하게 계속 벌어지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증상을 나타내고 병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과일반화라고 해서 사소하게 한 상황에서만 벌어질 법한 어떤 것들을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인지가 작용하는 경우, 또 파국적 사고라고 해서 작게 결과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을 아주 최악의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만 예상하는 인지, 또 부정적 인지 왜곡,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항상 가능성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예측을 자꾸 더 비중을 높이는 왜곡을 말하죠. 생각이 많거나 생각이 복잡할 때 흔히 빠질 수 있는 인지 왜곡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연결의 인지 왜곡이 있어요. 우리가 오비일학이라는 사자성어도 쓰는데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고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의미를 부여하다가 보면 괜한 오해나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지에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경험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또 관련 없는 것을 무리하게 관련 짓는 인지를 통해서 생각의 흐름이 왜곡되거나 부정적이 되는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인지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적인 방법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지 않은 면들과 냉정하게 비교를 해서 자기의 생각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지라는 게 결국 경험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게 다 그래서라는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다 객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파악하게 하거나 주변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요소들을 개선해내려는 그래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이 참 중요하죠. 현실 경험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예측이 오히려 당연할 때가 있죠. 지금 시국도 굉장히 안 좋은데 군사정권에서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일제강점기에 주권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상식적인 예측 자체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가 당연히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계속 흘러간다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그렇지 않아 그래도 이 부분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희망을 현실화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의 작은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되어서 우리의 인지 자체가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적인 그래도의 의미, 희망의 의미를 얼마나 부여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인지는 그래서와 그래도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고 항상 섞여 있을 텐데 논리적인 그래도에만 계속 비중을 두는 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는 무수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시간도 걸리고 방해도 있고 예상치 않은 흐름도 있고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식으로 낭망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생의 단편처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풋으로
어떤 아웃풋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과정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과정이 오히려 본인을 옥죄어서 개선할 수 있는 행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에 오히려 함몰이 되어 그래도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면면을 되돌아보며 우리 스스로의 인지 왜곡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